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이었는데요. 실상 의리년 새해라는 게 설을 맞고서야 명실공히 밝은 셈이 아닌가 싶군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디언들의 기우제가 유독 정성이 지극해서 그런가? 그럴 리는 없겠죠. 네. 특별히 더 영험한 기도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게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우리한테 소박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우리의 상황 혹은 환경을 우리가 직접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삶을 긍정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 견자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는 평범한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또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들이 그려져 있죠. 오늘 우리가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억압과 병을 그린 작품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 성우 이은정 씨에게 소개받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국영화산업의 황금기와 몰락기를 한눈에 조명한 한국영화사 연구총서 1권이 도서출판 이채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영화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했는데요. 현장의 영화 전문 연구자들이 집필하고 영상 자료원이 엮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생존해 있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르가스 요사가 쓴 리고베르토 씨의 비밀노트가 새물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성과 사랑, 에로티시즘의 극한의 경계를 익살스럽고 능청맞게 오가면서 인간의 온갖 감정과 심리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남미 문학에 정통한 김현철 씨의 번역으로 여러분은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 세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갤럽 회장이었던 도널드 클립턴과 갤럽 컨설턴트인 톰 레스가 함께 만든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가 나왔습니다. 해냄에서 출간된 이 책은 단 한순간만으로도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의 힘을 다룬 책인데요. 수십 년간의 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엮었습니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 동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사회과학서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이 을류문화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저자 신광영 교수는 최근의 상황이 한국 사회의 계급관계에 있음을 주목하고 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계급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시간 함께 감상하고자 하는 작품은 서하진의 단편소설 알 수 없는 날들, 제목이 알 수 없는 날들입니다. 작품 감상 전에 작가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서하진 씨, 1960년생, 경북 영천생입니다. 경희대 국문과 출신이고요. 94년에 현대문학의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 시작했습니다. 이때 신인상 작품이 그림자 외출입니다. 소설집으로 그동안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라벤더 향기, 그리고 비밀, 여러 권의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희대 국문과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시군요. 작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 알 수 없는 일들 이 작품. 이게 소설집 비밀에 수록된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른 작품을 포함해서요. 이 작품도 특이하게 보여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들 말이 그 좀 자폐증의 세계, 신경증의 세계 아마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직접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의 어떤 얘기. 예. 실제로 거기 그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 문답을 나누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사실적이라서 어느 병원에 갔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경험한 줄 알고. 네. 그런 얘기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때는 기분이 괜찮죠. 제법 그럴듯하게 썼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신경증을 보고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자기 집착적인 것들 내면에 이렇게 폐쇄된 어떤 고통들 이런 것만 주로 쓰시는가 이게 우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질문 드리면요. 근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저한테는 본인의 얘기는 잘 안 쓴다고 말을 많이 해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또 그러나요? 네, 본인이 정말 살고 있는 삶의 얘기는 쓰지 않는다. 그 삶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얼핏 보기에 본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저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지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지만 소설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일면, 자기 자신의 일면을 세상 속에 섞어서 내보내는 그 재미랄까? 기쁨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네. 네. 어떤 점에서는 그 작품 쓰기를 즐긴다는 측면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군요. 이 작품으로 들어갔어요. 알 수 없는 날들. 이 작품 이제 드라마로 감상하시면 다 접하게 되겠지만요. 네. 우선 단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어떤 계기로 작품 구상이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어느 해 가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 부분은 체험적인 요소네요. 네,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뭐 나이가 좀 들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운동도 해보고 뭐 요가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봐도 이상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 너 집에 가라. 그래요. 그랬는데도 계속 몸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했다가 그때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가을에 제가 굉장히 아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느낌이 올 겁니다. 서하진 단편소설 알 수 없는 날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늦은 봄 어느 날 그 일은 내게 찾아왔다. 늦은 봄 어느 날 그 일은 내게 찾아왔다. 처음 나타난 증세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면서 등줄기에서 목 뒷덜미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무언가가 정수리 끝까지 밀려 올라가고 어느 순간 탁 머릿속이 터질 듯한 기분이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는 밤이면 가슴이 뻐근하다 갑갑해지고 숨을 쉬기 힘든 증세가 더해졌다. 내 몸 안에서 지금껏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 머릿속과 모든 장기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나이는 35. 가슴이 뻐근하다고요? 되게 근육통일 경우가 많긴 한데 일단 가슴 사진을 찍고 심전도를 체크하기로 하죠. (10분쯤) 지나 의사가 나를 불렀다. 가슴은 깨끗하고요. 그 심전도도 이상 없네요. 혹 머리 쪽에 의심이 가면 MRI나 CT를 찍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내 소견으론 뭐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원하시면 진료 의뢰서를 써드리죠. MRI를 찍고 싶다고요? 머리 아픈 증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봄부터, 아니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오래전 언제부터요? 글쎄요, 아마도 10년 전쯤일 거예요. 뭐 그때부터 똑같은 정도라면 MRI를 찍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이 있었다면 벌써 무슨 일이 났겠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운 증상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봄부터요. 본인이 원하니까 일단 MRI를 찍죠. 그게 좀 시끄럽지만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힘들 건 없습니다. 위장에 대해서는 장이나 위 내시경을 볼 수도 있고
너무 번거로우면 복부 초음파 정도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음파가 좋겠네요. 예, 간호사가 검사 일정을 잡아줄 겁니다. 그때 다시 뵙죠. 몸이란 우는 아이와도 같은 것이다. 울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젖먹이처럼 몸 안의 장기들이 아플 때야 비로소 아, 너 거기 있었구나 하면서 머릿속을, 간을, 위장을 생각한다. 병원 다녀왔어. 몇 가지 검사하려고 해. 왜? 너 어디 아파? 글쎄, 모르겠네. 젊은 애가 아프기는 너 너무 심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같이 운동하자고 했잖아. 내일부터 당장 연습장에 등록해라. 내가 골프 시작하면 너 귀찮을 거야. 데리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하네. 지우는 곧 보고 있던 인터넷의 주식 시황으로 돌아갔다. 간섭을 싫어하고 간섭하지 않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지우는 자유주의자다. 편견을 버리고 바라본다면 그는 솔직하고 장난기가 많은 귀여운 남자라고 할 수 있었다. 결혼 전 우린 단 2차례 만났을 뿐이었다. 사귀려고 소개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이유는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유학을 가려는데 결혼 안 하면 안 보내주겠다잖아요. 우리 오마니가. 우리 마마상은 엄청 부자예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나. 지금부터 내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해요. 나 시간 없거든요. 말씀하세요. 난 엄청 게을러요. 그리고 고등학교 땐 문제였지만 그래도 시시한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운동도 좀 하고 색소폰도 좀 불고 춤도 좀 추고 뭐 그러느라 공부는 안 했죠. 그래도 머린 나쁜 편 아니에요. 네. 혹시 알고 싶은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요. 뭐 그 정도면 더 알고 싶은 거 없어요. 어때요? 나 마음에 들어요? 나는 무엇라 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좋은지 싫은지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이따금 그럴 때가 있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멍해지는 상태. 그를 만날 즈음 그런 일이 잦았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난 내 방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를 잊든 상관하지 않을 것도요.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아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가 물었다. 고작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좋다는 거죠 지금? 엄마, 나 결혼해요. 내일이라도 좋아요. 다음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해. 그럼 나 끊어요. 결혼식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가연 씨는 아차, 우리 이제부터 말트지. 내가 한 달이라도 먼저 났으니까 오빠라고 불러. 요즘은 다 그렇게 부르잖아. 그건 싫어. 어? 이름을 부르기로 해. 오빠는 싫어. 그가 내 오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사흘 후 아침, 나는 커다란 기계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의 말처럼
기계 소리가 마치 딱따구리가 두피를 쪼는 듯 시끄러웠다.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당한 몸 여기저기가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 복부 초음파까지 다 끝내자 얼마 후 결과가 나왔다. 간이랑 다 깨끗하네요. MRI, 복부 초음파, 혈액, 심전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머리나 가슴이 아프다는 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정신과 상담을 의뢰할까요? 아무래도 그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이요? 알겠습니다. 정신과는 영화에서 흔히 보는 상상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였다. 기묘한 그림을 보여주거나 침대 같은 곳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상담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담당인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눈빛의 남자였다. 정신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신상이 적힌 서류를 들여다보며 의사는 몇 가지 다른 장소에서 이미 수차례 대답했던 질문들을 했다. 지금 봐서는 어떤 전형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치료가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지 마세요. 의사들은 원래 이렇게 말한답니다. 겁먹지 않았어요. 우선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머리가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할 때만 드셔보세요. 한 열흘 정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전에 내가 권한 대로 규칙적인 운동 해봤습니까? 아니요. 가슴이 갑갑한 증세는 어때요? 더 심해지거나 횟수가 잦아졌나요? 어젯밤엔 심장이 터질 듯 뛰다가 어느 순간 맥이 탁 놓이면서 갑자기 땅으로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녹음을 해도 괜찮겠어요? 네.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말하자면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 타입은 아닌지. 전혀 스트레스 주는 타입 아니에요. 아이는 괜찮다면 얘기를 해보세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아이가 안 생긴다고들 하는데. 그냥 안 생겼어요. 특별히 원한 적도 없고요. 지훈에게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지훈의 어머니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나는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이를 인정했다. 지난달 아이는 6살이 되었다. 일은 가진 적이 없나요? 하고 싶었던 적도? 결혼 전 형부은행에서 임시직으로 잠깐 일한 적 있어요. 친구는요?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결혼해서 곧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친구들과의 연락은 거의 두절됐어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시가 쪽이나 친정의 가족들과는 자주 왕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단히 우아한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친정 쪽은 언니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에 있어요. 평소엔 무슨 일을 하세요?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취미 활동 같은 건 있습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혼자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고요. 네. 전 형부은행에서 임시직으로 잠깐 일한 적 있어요. 친구는요?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결혼해서 곧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친구들과의 연락은 거의 두절됐어요. 다른 가족 가연 씨, 어때요?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친정의 가족들 녹음된 목소리가 예쁘네요. 우리 대화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글쎄요.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이래요.
대개 상담에서는 내가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말하자면 휴지 부분이 있죠. 근데 가연 씨는 내가 물으면 지체 없이 대답을 해요. 물론 일상적인 일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오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대답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일상적인 관계,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건 저렇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은 늘 배제돼 있어요. 가연 씨 말을 듣고 있으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과 남편에 관한 일인데도 말이죠. 한번 더 들어볼래요? 시어머니는 대단히 우아한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친정 쪽은 언니 부부를 제외하고는 녹음된 대화를 들었지만 별다른 느낌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표현이나 어투가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나는 믿는 편이죠. 가슴의 통증은 점점 잦아지고 잠들 수 없는 밤이 자주 나를 괴롭혔다. 몇 번째 상담인가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이었다. 이거 안색이 좋지 않네요.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나요? 그냥 보통의 통증이 있었어요. 어제 말이죠. 모임에서 미연이를 만났어요. 미연은 내 언니 이름이다. 언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의사가 되지 않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레지던트 1년 차에서 그녀를 중도하차하게 만든 건 컴퓨터였다. 이제 언니는 또래 의사보다 1,000월급 넘는 연봉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였다. 동생이라고 왜 말 안 했어요? 그런 걸 꼭 말해야 하나요? 아니 뭐 그렇게 정색하고 물을 일은 아니고요. 그냥 자매가 다 좀 별나다 싶었을 뿐이에요. 가연 씨는 자신이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특별히 고집을 부려야 할 만한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스스로를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지난 날을 생각하면 잘못 살아왔다고 후회하는 일이 잦은가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불안하게 여기는 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슬며시 짜증이 났다. 이제 이곳에도 그만 와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여기 안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오빠 얘기를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머릿속에 실핏줄이 탁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 희고 커다란 천이 드리워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가까스로 손을 들어 흰 천을 걷어내고는 몸을 일으켰다. 가겠어요. 가연 씨는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피해가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난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언제나 내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굴었다. 나야, 현관 앞이니까 지금 내려와라. 네, 어딜 가는데요? 가보면 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아플 것도 놀랄 것도 없으니 겁먹지 마라. 그녀가 차를 몰아간 곳은 약수동 뒷골목이었다. 여러 번 골목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 들어간 곳은 낡은 한옥이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방 안에 들어섰을 때야 나는 여자가 일어서지 않는 까닭을 알았다. 여자는 꼽주였다. 오늘은 내가 아니고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아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네. 여기 누워보세요. 한쪽 다리 세우고 이렇게. 난 여자가 내민 방석 위에 몸을 눕혔다. 여자는 내 가슴과 배 이곳저곳을 누르고 두드리는 동작을 반복하더니 나를 좁은 화장실로 인도했다. 자, 이 의자에 앉으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여자의 엄지와 검지가 목젖 부근에 닿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자가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물이 담긴 대야에 패대기 쳤다. 마치 마술처럼 여자가 손 안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 거짓 신용으로 끄집어내는 것만 같았다. 보셨죠? 저런 게 속에 딱 걸려 있었으니 양치하고 나오세요. 위장은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때요? 이분은 내장이 맑고 깨끗해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안색이 썩 좋지가 않네요. 아휴, 자꾸만 가슴이 아프고 잠도 못 잔다고 해서. 아유, 꼬챙이처럼 말랐잖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어떠니? 시원한 것 같니?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긴 해요. 그게 독소라는 거야. 몸속에 쌓인 것을 저 여자의 기로 빼낸다는 거지. 듣기론 저 여자가 미리에 발견한 암 환자도 있고 위장병도 고쳤다는 둥 머리가 맑아졌다는 둥 영험한가 봐. 다음 날 나를 호출한 사람은 언니였다. 언니가 일러준 곳은 압구정동. 현관 앞에는 명상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를 맞아들인 남자는 내 손을 잡고 한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긴장을 푸세요. 네. 길을 불어놓고 있어요.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대단히 지쳐 있어요. 뭔지 대체 뭐죠? 여기 가슴에 무언가 쌓여 있어요. 단단한 기둥이 만져지는데 이건 여기서 우리들이 풀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풀어야 하죠. 열어주세요. 놓아주세요. 본래의 빛을 가리지 마세요. 누군가 무언가 있군요. 내게는 그 눈이 보여요. 나는 나를 가두고 있는가?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안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난 말이야, 알겠지만 돌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야. 너 그러고 있는 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왜 그래? 너 안 먹을 거면 밥하지 마. 난 사 먹으면 돼.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밥을 꼬박꼬박 받아 먹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리고 그는 색색의 고명이 얹힌 국수 그릇을 바라보았다. 계란과 볶은 고기 위에서 잘게 썬 김발이 녹아들고 있었다. 지금 무슨 제사 지내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며칠 그러다 말고 했었잖아. 의사 말로는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던데. 뜻밖이었다. 그가 내 담당이를 만나는 그런 성가신 일을 하다니. 나도 웬만하면 모른 채 하려 했어. 늘 별일 없었으니까.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건 정도가 좀 심하잖아. 야, 내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 대체 왜 심기가 사나우십니까? 무슨 일로 그러시옵니까? 묻고 달래주고 그러는 인간 아니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래서 좋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엔 무슨 의사가 너 좀 만성하라고 한 말일 거야. 밥이나 먹자. 밥이 문제가 아니고 너 진짜 비정상이야. 그거 알지? 너 모르는 건 아니지? 내가 이런저런 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의사가 뭐라니? 내가 알아서 해. 괜찮을 거야. 밥 먹자. 가연아, 너 진짜 입원할래? 그 의사 말이 너 같은 환자는 진짜 골치 아프다더라. 입원한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너 같은 케이스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지. 내버려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 친구 하나가 작년에 죽었다는 옆방 의사 얘기 너한테도 했어? 걱정 마. 난 떨어져 죽는 그런 짓 안 해. 내가 미쳤니? 너 미쳤어. 넌 아니라고 생각하니? 제정신인 애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자고 그러고도 할 일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신선도 도사도 아닌데. 넌 뭔가 홀렸어. 단단히 병이 났다고. 너 정말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나도 울고 싶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다. 내 속의 모든 물기가 바싹 마른 것 같았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는 그와 지켜보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누구의 눈이었을까? 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비에 씻겨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날이었다. 나와 산책을 나간 미니가 낙엽을 쫓아 미친 듯이 달리더니 누군가를 보고 짖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상담실 밖에서 보는 그는 무척 낯설었다. 얘가 미니로군요. 출근 안 하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에? 아니, 그 원인이 그러니까 치매였나요? 네. 오늘 일요일이에요. 난 교회 출근 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왜 혼자예요? 새벽 골프를 갔어요. 일용할 양식 걱정 없는 사람들이 본래 더 문제가 많죠. 자, 저기 우리 잠깐 앉을까요? 내가 떨어져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되세요? 왕진와야 할 만큼?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자신이 잘 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해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난 거기서 빼요. 환자를 무서워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배드민턴 칠 줄 아세요? 쳐본 적 없어요. 그럼 탁구는? 테니스는? 볼링은? 아무것도요.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있기는 해요. 계산은 잘해요. 숫자나 이름 같은 거 잘 외워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프로처럼 잘해요. 옷이나 이불도 만들 줄 알고요. 혼자 사는 것 말고는요? 남편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포크를 쳐요. 우리 집에 살 때면 끼기도 하죠. 잘하는 편입니까? 그럼요. 숫자를 잘 외운다니까요. 패도 잘 읽죠. 나는 늘 돈을 잘 잃는 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내게 승부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우는 말했었다. 게임이 얼마간 진행되면 나는 흥미를 잃었고 흥미 없이 상대를 이기기는 어려운 법이었다. 혼자 영화 보기를 즐긴다고 했죠? 혹시 같이 보러 갈 생각은 없어요? 영매라는 영화 혹시 들어봤나요? 요즘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가연 씨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영매라면 산재와 죽은 자의 화해라는 타이틀을 건 영화였다. 그가 왜 그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고인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영화는 특히 혼자 보는 게 좋아요. 미니야! 잠깐만요. 아직 상담 안 끝났는데. 우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이제 가야겠어요. 나도 갈 거예요. 내 시간의 수당이 얼만데. 웃는 것도 행복한 것도 잘못 아니에요. 웃으니까 좋잖아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말이죠. 의사가 권할 바는 아니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준 것은 작은 명함이었다. 거기에는 밝은 미래 연구원이라는 초록빛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비밀인데요. 내가 가끔 가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가 주고 간 명함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내게 할 이야기들, 그가 물을 질문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죽은 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고 있듯이.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날, 새엄마의 뒤에 숨은 듯 서서 나를 보던 슬픈 눈. 그날 이후 난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따라오는 그의 시선, 꿈결에도 들려오는 목소리, 아픔 없이는 그를 떠올린 적이 없던 날들. 사람들은 삶이 반복된다고 말하지. 고통은, 기억은 그렇지만 난 행복이 되풀이되는 걸 믿지 않아. 단 하루의 기쁨, 단 한 차례의 불꽃 같은 희열, 그것으로도 충분해. 나는 명함을 구기고 버렸다. 그동안 좀 아팠단다. 보고 싶었니? 여기 머리카락이 하얘졌어요. 인영아, 이 아이에게도 시간이 지나가고 고통이, 슬픔이 반복되리라. 어쩌면 아이가 또 다른 낯선 시선을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날 슬프게 했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작은 새처럼 발딱이며 내게 안겨 있었다. 따뜻했다. 왔니? 어서 들어와라. 인영아, 너 많이 말랐구나. 요새 뭐라고 놀아?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고 그에 알맞는 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통증이 사라지고 숨결이 고르게 되며 어느 날 내 머릿속의 괴물이 사라진다면, 텅 비어 허전해진 가슴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비어있는 가슴에 새롭고 낯선 욕망이 곰팡이처럼 다시 피어오른다면 나는 과연 그 이물감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시 살아야 하는 날이, 그 일이 나는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네, 서하진 씨 작품 알 수 없는 날들 작품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임미진, 오인성, 이원준,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서지연, 안영아, 최하나,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작가와 계속 대화 나눕니다. 서하진 선생님. 네. 주인공이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좀 숨기고 있는 거죠?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네. 마지막에 이제 암시가 있습니다. 청취자들 이해를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단서를 밝혀주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계모가 들어오고, 그 계모가 데리고 온 사람, 그러니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를 향한 연모를 품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번의 희열, 한 번의 기쁨,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채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또 다른 기쁨도 다가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죄책감을 때문에 행복을 거부하고 그래서 몸이 아파지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결말 보면 주인공이 지훈의 아이를 안으면서 이제 엄마의 관계를 새로 시작한다는 네,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작가로서는 물론 작품이 말하고 있는 거지만 작가로서는 그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것도 글쎄요. 그게 뭐 뚜렷한 어떤 비전이 보인다든가 앞으로는 뭐 밝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이상은 네. 앞을 볼 수밖에 없고 예. 앞에 빛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사는 일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밝은 빛이 도래해서 즐겁게 네. 살아가는 거, 그것도 좀 사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냥 고통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죠.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도 또 조금씩 벗어나와서 살고.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왜 그렇게 고통을 그리느냐. 그래서 제가 고통이 힘이 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통일 뿐이 아니냐. 네가 지금 작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고통은 고통일 뿐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마치 고통스러워 보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고통이 자기를 이끌어온 힘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 그 깊숙한 면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개한 작품이 대부분 다 단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작품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장편에 대해서 뭐 좀 목말란 독자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장편은 좀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요. 재밌어야죠. 그런데 쓰기는 썼는데 쓰고 보니까 별로 재미가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보고 있고요. 네.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장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단편은 계속 써나갈 것이고요. 예. 아니 근데 독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가령 적절하지 않은 남녀 관계나 이런 걸 그린다 했을 때 네. 서하진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속에 그려진 세계는 좀 막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정작 그걸 묘사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소설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자극성이라든지 짜릿함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본인도 의식을 하시죠? 그럼요. 예. 뭐 가령 성적 묘사라든지 예. 어떤
특정한 관계 상황들 말할 때 그런 건 다 비껴가신단 말이에요. 범생이셔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적절한 어떤 그런 대립 관계를 설정하고 쓸 때 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제 의도가 어떤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거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엇나가고 빗나간 측면 그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끔은 저도 좀 그런 충동을 느껴요. 조금 더 살아있는 네. 네. 소설을 읽는 동기가 그런 거거든요. 예, 예. 무슨 그 안에 함축된 주제적인 것을 섭취하려고 그러면 네. 굳이 소설을 읽을 필요 없고 그게 이렇게 진술돼 나가는 과정 동안에 이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속에 막 많이 빠져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아직도 제가 소설 쓰는 자아를 빡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내가 아직도 미숙해서 그를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이상하게 다구쳐드리는 셈이 됐는데 그 뜻은 아니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 나오게 될 장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건필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한 여자의 내밀한 심리세계 들여다봤습니다. 서하진의 알 수 없는 날들 감상했습니다. 작품이 주는 고통이라는 게 지금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곰곰 되씹어 보면서요. 자기 생의 내밀한 구경을 탐구하는 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고통이 힘이 된다는 말이 그런 거겠죠.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도착했어. 고마워. 오빠 지금 서울에 눈 온다? 보고 싶어. 힘내고 들이하자.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지 마세요. 00700으로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응원가 00700. 해결 선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음악을 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술이죠? 야, 혼자 음악 들으면서 뭐해? 기분 최고였는데. 앨범만 있으면 기분이 뜬다. MP3 폰 앨범 DJ. Need something new? KTFT 앨범. 예멘, 이집트, 페루,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리비아, 적부기니,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에리트레아. 우리 땅, 우리 바다가 아닌 곳에서 우리의 석유를 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듭니다. SK 주식회사.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수였습니다.